정부가 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에 붙는 세율은 낮아지고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강습비에도 소득공제가 일부 적용됩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들어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향으로 재건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가연계증권 ELS를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고난도 투자 상품은 예적금과 분리된 창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5% 가까이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되는 세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세금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부터 우리 일상과 밀접한 소득공제까지 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커지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세금 체계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영역에서는 전세를 주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듭니다. 먼저 정보윤 기자가 부동산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세금의 변화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 A씨는 올해부터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낼 땐 연 3.1%로 낮아진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A씨의 세금 부담은 연간 3만 7천 원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나 국세 환급 가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5%에서 0.4%포인트 낮춘 데 따른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세라든지 이런 거 봐도 지금 그 시중금리 자체가 그 인하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 3.1%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도 올해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는 종부세에 합산되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한해 2년 추가로 합산이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은 건축물 철거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선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 등에는 최대 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국가 전략기술 R&D에 투입했다면 실제 연구 시간만큼 최대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 오는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로 포함된다는 소식 지난해 말에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포함한 강습비는 제외될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정부가 이 비용까지 일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달라지는 세금은 지웅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는데 강습비 일부도 인정됩니다.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그 비용의 절반 50%를 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겠다. 40에서 한 60% 사이를 조사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가령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액을 넘긴 상태에서 헬스장에서 개별 트레이닝 비용이 포함된 100만 원짜리 이용권을 끊을 경우 절반인 50만 원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문화비 공제율인 30%, 즉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공제 한도 조건이 붙습니다. 지난해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한 면세 주류 중 병수 제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여행자 휴대반입 면세주류 관련돼서는 현재 이제 총 용량의 2리터고 400불 미만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2병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2병 제한을 없앨 생각입니다. 소용량으로 여러 개를 사는 식의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특허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병수 제한 폐지는 규칙 시행이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경부터, 수수료 인하는 납부 시점인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0.47% 오른 2,643.78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이 90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전 한때 2,620선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6% 올라 771.40에서 동반 상승 중이고 원달러 한 1,4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들도 살펴보죠. 네, 먼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75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들의 추산이 나오며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전날보다 약 4% 올라 77,200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 대동기어도 13%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호실적을 보인 기업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자 9%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풀무원도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며 8% 이상 뛰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0.4%가량 넘게 빠지며 38,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 반면 중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예정된 양회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상해 지수는 0.8%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도 3% 넘게 뛰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앞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후속 대책이 사태 발생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조건을 갖춰둔 은행의 소수 거점에서만 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판매 금지에서부터 그동안 다양한 안이 논의가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 연계증권 ELS 판매를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ELS를 팔려면 영업장 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판매 전담 직원만이 팔도록 한 건데요. ELS뿐만 아니라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엔 일반 점포에서도 팔 수는 있지만 일반 여수신 창고와는 분리된 창고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판매 원칙도 재정비했는데요. 특히 ELS는 전액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령자가 고난도 금투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최종 계약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2의 ELS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 될 텐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거점 점포 개수 제한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소 후퇴한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제재 강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인데요. 1년여 동안 대책 내는 것 치고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전 판매가 나왔으면 사후적인 어떤 페널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5대 은행 점포의 5에서 10% 정도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다수 은행에서 중단됐던 ELS 상품 판매는 당국 요건에 맞게 점포가 정비되는 대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의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이동통신 3사가 이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3사에 보내둔 심사 보고서를 통해 최대 5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던 터라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1차 회의,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 입장을 수렴한 뒤 최종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 증감 건수 등 이 실적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장려금을 조절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최대 한도인 30만 원 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에서 판매 장려금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해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 통신 3사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과징금의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이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인 3조 4,9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5조 5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행정 지도를 따랐다고 해도 이 업계의 의견 교환이 실제 있었다면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5조 원을 넘어서는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이후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서 보신 판매 장려금 문제는 이제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통신사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 같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당 보조금 규제를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규제의 이유는 뭔지 김동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통법은 오는 7월 22일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 제한은 사라지지만 부당한 지원금 제재는 계속됩니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3억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지원금 판단 기준이 관건인데 법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9천만 원을 들여 구체적인 부당지원금 기준과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계속됩니다. 지원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할인을 기대했는데 다시 부당지원금 기준이 생기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금 규모를 밝히는 경우 그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금을 좀 줄일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통사들도 방통위 기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은 방통위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지속하여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까지 관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른바 성지 등에서 벌어지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위법 사례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설사 진출이 수월해졌더라도 결국은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진출의 의미가 있을 건데 중국 게임 시장의 판도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총을 사용해 굴러오는 오크통을 부수고 장애물을 제거하면 병력이 늘고 무기도 강해집니다. 단순 생존 게임을 넘어 기지를 운영하고 다른 유저들과 연합해 대결도 가능합니다. 중국 게임 회사가 만든 이 게임은 지난달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각각 국내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위 매출 게임 목록의 절반은 중국 게임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알령 이전 국내 게임 회사가 차지해온 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꿰찬 겁니다. 한알령이 해지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 시장 내 성공을 단언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창작 환경 자체가 레벨업이 된 거죠. 중국 게임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마땅한 수익 모델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돌파구로서도 중국 게임 시장은 필요로 하는 매출처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인 만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과거에 비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 성장에 따른 현지 게임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보다 면밀한 현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2조 원이 넘는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주 기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현대로템의 수주 소식 전해주시죠. 현대로템이 2조 2,027억 원 규모의 모로코 철도청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차량 유지 보수는 모로코 철도청과의 별도 협상을 거쳐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로코 2층 전동차는 시간당 160km급으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오는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모로코 대중교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수주가 민관 협력이 잘 된 사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관이 합동해 코리아 원팀을 꾸려 이번 수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박장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이 현지를 방문해 교통물류부 장관과 철도청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철도 경쟁력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입찰은 유럽 경쟁국들의 금융 제한 조건이 좋아 현대로템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 산업 경쟁력도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혼인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출산율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인 2023년에 비해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여성 1명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도 0.75명으로 1년 전 0.72명보다 0.03명 증가했습니다.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모두 지난 2015년 후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 2년 내 출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2년마다 이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3%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혼인 증가세가 출생아 수 반등의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혼인 건수는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해 지난해 혼인 증가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 이하로 홍콩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은 지속되면서 12만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를 웃돌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도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더 버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해당 부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 월급에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천여 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4% 수준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어 집계가 가능합니다.
소득 월액보험료란 주로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10만 명대에서 2023년 60만 명대, 지난해 80만 명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수입에 붙는 건보료로 통계가 집계된다는 건데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는 겁니까? 네,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데 고소득 직장인은 월 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된 이 같은 월급의 보험료는 두 차례 부과체계 개편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부과된 기준은 연간 7,200만 원 초과였지만 2018년 7월 연간 3,400만 원, 2022년 9월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 가벼운 사고인데도 과도한 치료비를 받는 관행이 그동안 적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간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향후 치료비라는 걸 줬습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가 끝난 후 물리치료나 약값 등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 합의금에 포함했던 건데요. 보험사가 조기에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3천억 원인데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돈은 1조 4천억 원으로 이보다 더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렇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자극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앞서 언급한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상해 등급 1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중상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기간 8주를 넘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걸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조정기구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최근 5년 동안 피해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업체별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플랫폼 피해 구제는 모두 18,000억 건이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접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4,14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의 23%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쿠팡과 티몬 순이었는데 티몬은 티메프 사태로 지난해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피해 구제는 170건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플랫폼 전반적으로 봐도 피해 민원이 증가세라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5.8% 증가한 24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구제 접수도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3년 3,400여 건, 지난해 6,100여 건으로 증가됩니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공기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황사의 유입으로 공기질도 나쁘겠습니다. WHO 기준은 나쁨,
환경부 기준도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공기가 좋지 못하겠는데요. 이맘때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죠.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